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막 도착하신 박지훈 변호사도 네, 함께합니다. 박지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에 늘 함께하던 우리 장윤선 기자, 대통령의 이 중국 순방 동행 취재 중입니다. 예. 중국을 갔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는 참여 못하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나오시면 이제 할 말이 많아지시겠죠. 네, 아까 예.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뭐 기자간담회 할 때 얼굴도 볼 수가 있었는데 기자간담회 내용도 좀 언급해 보고요. 다양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차 고장 때문에 예. 고생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앞에 잠시 했어요. 좀 늦으실 줄 알고. 네. 괜찮아요? 예, 아니 맡겨놨어요 그냥. 주행 중에 고장이 난 거예요? 예, 배터리가 뭐 그래가지고. 달리던 차가 멈추면 고장 난 건데. 그러니까 서 있는 뜨는 거죠. 떠서 어. 일단 그 서비스센터 맡기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된 차예요. 제가 잘 알지만 2000 차 바꿀 때 됐어요. 10년 넘었죠. 예. 언제 바꿀 거예요? 이번 기회에 바꿉니까? 아니요, 또 돈 고쳐서 타요? 들으면 못 바꾸죠. 예, 비쌉니다. 예. 아무튼 안전하게 오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고요. 뭐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장 지금 뜨거운 뉴스는 중국 순방 마무리 일정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지상에 나오는 걸 봐도 순방에 대한 국빈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의 생각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던데 김남일 기자가 이걸 라이브로 쭉 보셨다면서요? 예, 그냥 저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열심히 기사 쓰고 있는데. 다른 기자들은 쓰고 있고 네. 우리 김남일 기자는 보고만 있고 나는 뉴스 다이브 나가서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내일치 아마 신문들 일면에 뽑힐 것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이후에 약간 좀 추상적으로 내용들이 이제 풀이 됐잖아요. 양쪽 나라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대통령의 직접 입을 통해서 그때 나오지 않았던 구체적 내용들이 있어요. 뭐 서해 구조물 그렇죠. 세 개 중에 하나는 철거하기로 했다. 예. 뭐 사실 굉장히 그 큰 뉴스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 이제 방일 다음 주에 또 방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관련해서 사전에 좀 약간 미리 쉴드를 만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중일 갈등 관련해서 그냥 딱 제목은 낄기 빠빠예요. 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하러 쟤네 사이에 껴서 싸우는데 뭐 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잘못 끼어들면 예. 양쪽에서 다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한반도 표현을 썼어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중국 쪽에 요청을 했더니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좀 인내심을 갖고 뭐 했다 이런 사실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당장 그보다도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는 뭐 판다 다시 또 요청했다는 거 또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혐중 정서 관련해서 혐한과 혐중 서로 양나라의 것들이 좀 심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대통령 멘트 중에 좀 하나가 이제 중국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예.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연결해서 했던 말이 딱 하나가 있었죠. 대신에 중국에서 증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 한한령하고 자꾸 콘텐츠 못 틀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빌미로 혐중 정서 키우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 혐중 정서를 약화시키려면 좀 그런 콘텐츠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좀 뭔가 좀 확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대립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도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마 내일자 신문에서 다 일면으로 뽑겠습니다만 이 서해 구조물 관련된 언급 일단은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우리 국민들이 서해 구조물이 뭔지 알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그러는데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 얘기는 우리가 지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조물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 드리자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제 말하자면 국경선이 되겠죠. 여기 이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서 일방적인 어떤 해상 설치물들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종류로는 일종의 뭐 폐선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심해 양식장 같은 것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에 대해서 뭐 서로가 치워라 아니다 여기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 긋자 그러면. 예, 선 긋고 그쪽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우리 쪽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뭐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들 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무진들이 이야기하고 뭔가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양자 다 손해거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손해고 진짜로 선 긋고 서로 치우고 하면 오히려 구조물로 이렇게 보는 피해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걸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야.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럼 지금까지 선이 없었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 나라가 성립하려면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데 예. 영토에 영해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영해는 짧아요. 그러니까 한 12해리 정도라 그래가지고 한 20km 조금 네. 넘거든요. 여긴 우리 땅. 영해는 이제 다른 국적의 배가 들어오면 정말로 그건 우리가 잡아갈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영해인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200해리 넓어요. 300km가 넘거든요. 350km 되는 거, 370km 정도 되나?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의 서해는 상호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은 거기에 있는 수산물하고 광물에 대한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잡아도 되고 광물을 캐도 되는데 우리 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중국은 거기 겹쳐요. 너무 좁아서. 서해 자체가 바다 서해 작으니까. 자체가 겹치니까 그래서 잠정 조치라 그래가지고 잠정 조치 수역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겹치는데 우리 그냥 사이좋게 그냥 뭐 고기도 잡고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거기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해놓고는 그렇죠. 예. 자기들은 뭐 이제 수산자원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제 얘들이 이걸로 뭘 하는 거냐. 선을 긋는다라는 이제 어떤 좀 뒤늦은 결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뭐 타당한 어떤 상호간의 어떤 그 외교적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그렇죠. 예, 서로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일본과의 그 한일 해협부터 시작해서 독도 관련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좀 쉬워지죠. 네네네. 예, 우리 독도에서부터 12해리까지는 우리 땅이고 우리 땅이죠. 이거 넘어가서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면 일본 본토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도 시마네 해현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겪어오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뭐 중국도 뭐 워낙에 영토가 넓다 보니까 영해도 넓습니다. 바다도 이곳저곳 있어서 뭐 남중국해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일본하고도 중국에서는 뭐 센카쿠, 자오냐오니, 예, 뭐 이런 쪽에서도 그 영토 분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서해 구조물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부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중국이 그걸 한국 쪽, 우리 쪽에 그 부분에 대해 뭐 설치나 뭐 건설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먼저 일방적으로 지은 건 매우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예. 이제 근데 그 문제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남중국해 문제나 생각 이런 식으로 어떤 군사적 외교적 충돌 예. 상황까지 비화되지 않고 지금 어떤 양국 정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해결책 같은 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외교가 좀 돌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게 이런 게 실용이에요. 네. 이념 외교도 뭐 사실은 뭐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약간 윤석열하고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념에 이제 매몰돼 있었다면 이건 실용이잖아요. 딴 거저는 다 눈에 안 들어도 이건 확실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구조물 없애준다. 예. 선끝차. 그러니까 실용 중에 실용 아닌가. 윤석열 같았으면 거기 서해에다가 우리도 지어 해갖고는 한 5개 짓자 우리는 이랬을 거야. 아마. 야 우리도 진짜 갑자기 대왕고래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 이래 아마 또 욕할라나 외교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기지인지 아니면 외교의 어떤 그 팀들이 이렇게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얻어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오늘도 기자가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모두 발언 중에 한국의 이제 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해갖고 이제 여러 신문들이 그 해석을 해서 발언을 뭔가 지금, 예. 압박을 하고 약간 압박한 거 맞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씀은 그 공자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공자 잘 살자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얘기입니다. 잘 살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압박이나 한국 정부의 입장 같은 걸 계속 세게 물어올 텐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방일 또 놔두고 있잖아요. 일본 가면 또 그쵸. 그에 대한 또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텐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입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던져놓고 그걸 발판 삼아 네. 이제 일본하고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일정 끝나고 돌아오면 이번 주 말 되면 또 일본 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숨가쁜 일정이고 또 중국과 일본 관계가 요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히토리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강한 압박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끼어들면 양쪽 모두에서 미움받을 수 있다. 예.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보고 있으면 순간순간의 기지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지만
기자회견 참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요. 예,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내용들까지 얘기를 했고 사실 이 방중 국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언급들 장면들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결국 그 샤오미 전화기로 찍은 셀카 네. 그 장면일 텐데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냥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라는 얘기. 중국 가기 이틀 전에 저 경주 에이펙 때 받았던 샤오미 전화를 개통을 했고 그 순간적으로 저렇게 셀카를 찍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바지춤에서 이렇게 꺼냅니다. 저 전화기를.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순간 번뜩했던 것 같은데 뭐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 사실 외교라는 게 꽉 짜여져 있는 일정이고 국가 정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다들 너무나 주목하기 때문에 의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일종의 개인기를 보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기가 항상 있는 예. 것 같아요. 저는 저 넥타이부터 눈에 띄거든요. 같은 색깔의 넥타이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민주당이니까 약간 파란색 뭐 교복 입은 것 같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색깔이 양복 톤도 좀 비슷하고요. 왜냐면 경주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또 파란색 타이를 했었어요. 예. 그때도 톤이 같았거든요. 이게 뭐 이건 의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교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샤오미 셀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실용 외교 중에 이 개인기가 완전 드러난 거라고 보여요. 실제 이런 게 장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샤오미 있을 때는 좀 보안 이런 얘기 좀 해서 조금 철렁한 상황도 있었는데 이거에 다 만회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된 느낌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서 만약에 갤럭시와 샤오미가 경합하는 관계면 사실은 저런 게 굉장히 힘든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중국은 그냥 중국 폰이 지금 다 돼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샤오미가 뭐 거의 뭐 팔리지 점유율 자체가 낮잖아요, 매우. 그 그러니까 주류 시장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도 굉장히 있어서 저런 선택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샤오미 좋습니다 하고 찍고 뭐 어때요? 우리 사실 디스플레이 썼네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휴대전화니까 이제 중국에서 줬을 때는 디스플레이는 한국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예. 대통령이 이걸 통신부한 얘기로 LG잖아 원래.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게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해봐요. 저렇게 못 갑니다.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점점 늘고 있기 큰일 때문에 아이폰이면 큰일 납니다. 아이폰은 진짜 큰일 나요. 자, 이런 순방 상황들 그리고 일정상 마지막 일정을 상해에서 했고 또 임시정부 청사 방문하고 그 이후 일정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이제 아마 저희 방송 끝나면 또 귀국 일정이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들 아마도 내일 저희가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전 10시에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기는 변화라는 제목이었는데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라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가겠다. 그냥 과거 일 이러고 퉁쳐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절연이라든지 사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 결국은 곧 있을 재판을 의식한 기자회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판결 선고가 이제 주르륵 될 겁니다. 1월 9일 날은 변론 종결하면서 아마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윤석열 구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1월 16일 날은 체포방해, 특수무집행 방해죄 등의 예. 선고가 이제 쭉쭉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제 유죄가 됐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이걸 한 것 같고 저는 뭐 이 내용 뭐 분석할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일이나 이제 곧 있을 한동훈 징계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과는 하지 않고 막연한 뭐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재섭 의원 말처럼 뭔지 잘 모르겠다. 저도 뭔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예. 듭니다. 당내에서는 약간 이제 뭐 이제 비판적인 쪽에서는 보면은 이게 과거에 이제 어떤 당이 이렇게 아작이 났은 다음에 혁신안이나 쇄신안은 굉장히 되게 근본적이고 이게 저 기반부터 싹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오늘 나온 딱 그 발표 나와서 당내에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 중에는 저거예요. 이거는 당 쇄신안 혁신안이 아니라 지방선거 대책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당한테 제일 중요한 게 선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혁신과 쇄신의 어떤 시점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과 겹쳐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방선거 결과가 당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나 이거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맞죠. 근데 다만 혁신과 쇄신이 아니라 그냥 보면 여러 가지 뭐 청년 영입이니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뭐 만든다느니 보면 이거는 이게 근데 이건 일상적으로 당해야 될 것이지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과 이거에 대한 어떤 절연도 못하고 있고 극우화하는 정당에 대한 위기감 이거에 대한 어떤 진단과 처방과 대책으로서 이게 맞아? 이거는 선거 때마다 하는 거잖아. 사실 이 반응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예. 이 기자회견 이후에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매체가 지금 받아쓰고 있는 반응은 전한길 씨의 반응입니다. 이건 뭐지? 윤석열 사형 때려라 부추김? 뭐 이런 걸 스레드에 오늘 올렸던데요. 1심 선고 앞두고 지금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취지의 전한길 씨의 일종의 투덜거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장동익 대표가 쭉 써놓은 그 기자 회견문 저 내용을 쭉 봤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못 봐가지고요. 제일 앞부분에 그게 있더라고요.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본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내용을 쭉 얘기하셨지만 뭔가 애매모호한 내용들이었고 일단 타이밍상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너무 늦었죠. 네. 지금 1년 지났어요. 결론 나오기 바로 직전이고요. 이 부분부터 짚고 사실은 비판할 내용들도 제법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볼 텐데 앞서 우리 김남일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당 쇄신안이라는 걸 세 가지를 세 개의 축을 얘기했습니다.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전문가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만들겠다. 뭐 좋은 말들이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청년 20대 약간 극우화된 청년들 말하는 게 아닌가. 뭐 2030 TF도 만들고 이 청년 정책 중에 하나가 쓴소리 위원회를 만든대요. 네. 거기다 국민이 이제 뭐 공감대라고 하는데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국민을 말하는 건지 극우적인 걸 말하는 건지 애매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 상태 같아요. 예. 실제로는 저 뒤에 쇄신안보다는 정확하게 사과를 만약 해버리면 오히려 이 기자회견에 의미를 더 둘 수가 있는데 쇄신안까지 넣으면서 좀 뒤죽박죽된 느낌이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 같은 거 생각하는데 선거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정도로는. 그러니까 진정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대안과 미래라고 이제 뭔가 좀 당의 어떤 비주류지만 이렇게 좀 앞으로 당이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침에 이제 조찬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불러서 뭐 박성민 뭐 정치 컨설턴트 부르고 뭐 윤희용 씨 부르고 해서 이제 부른 이유가 자꾸 당에서는 뭐 여론조사 나쁘게 나오니까 그거 믿을 거 안 된다라고 하니 이게 뭔 소리냐 좀 전문가를 불러서 들어보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아침에 박성민 그 정치 컨설턴트가 했던 말은 대체로 이렇게 당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묻는 게 세 가지다. 먼저 당이 위기인가? 두 번째 위기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러면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묻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단계가 어느 단계냐? 아주 위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에서 나온 지금 당 쇄신안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단 오늘 나온 그 당 쇄신안으로 해결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단계 사태도 해결이 안 돼요. 당장. 그런 입장도 없고. 게다가 보면은 사법적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 아니 내란을 무슨 역사의 판단까지 무슨 이게 뭐 이성계가 역성해명합니까 지금? 뭐 500년 뒤에 나를 평가할 것이다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날 당일날 판단된 거잖아요. 이거는 내란이다. 맞아요. 근데 이걸 뭘 또 역사 언제로 미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 하나마나한 소리 했다라는 비평들도 나오고 저는 이걸 평가들이 봤을 나오는 때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철저히 하겠습니다랑 똑같죠. 예.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겠습니다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아무런 그 메시지가 없잖아요. 정말 처절한 반성도 없는 거고 당명 바꾼다는 이름도 혹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전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당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꿔서 저는 요즘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한나라당 때인지 뭐 민자당 때인지 뭐 새누리당 때인지 당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꿨잖아요. 자유한국당, 국민통합, 뭐 미래당, 약간 미래통합당 여담 같지만 저는 사실은 정당법에서 그 이제 그 정당법에서 사실 당
당은 당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당이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국민의힘이라고만 쓰잖아요. 예. 당이라는 표현을 뺐잖아요. 얘들이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 변신을 꾀한 건데 예. 사실 그 당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항상 굉장히 아쉽게 정당법 개정을 그걸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헬스 동호회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름 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당 이름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왜냐하면 당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가지고 혹시 하여튼 기자들 사이에서 네. 거론되는 뭐 아니, 당명 같은 거 오늘 있어요? 누가 안 그래도 누가 물어봐갖고 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제 막 이렇게 뭐 국민 혈당 올리고당 뭐 뭐 저기 국민이 떨어져 나가는 국민 탈당 막 뭐 이런 거 추천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도가 제일 맞지 않나 이름이? 음.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국민의힘 처음에 했을 때 지금은 계속 하니까 별말 없지만 한국당인 적은 없었나요? 막 헷갈리네. 자유한국당 있었어요. 예, 중간에 있었는데 그걸 좀 변경해서 예. 자유 뭐 민주는 못 넣고 뭐 정의 뭐 이런 거 넣어서 결국 이제 뿌리는 민정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유정의당 만들어 해요. 네. 자유정의당, 자정당 이래가. 자정당. 그러니까 네. 당이 정자당 뭐 당의 명칭을 너무 자주 바꾸니까 왜요? 정의 자유당, 알겠어요. 정자당. 아, 예. 당의 알겠죠. 명칭을 너무 자주 바꿔서 사실은 이게 희화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당이 뭔가 정말로 뭔가 환골탈태고 할 때 바꾸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사실은 굉장히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고 막 비웃었지 신천지.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이 많은 걸 바뀌긴 했어요. 예. 그 당시에 뭐 우리가 그 당에 대한 평가를 갖다 뭐 사후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냥 당명 바꾸고 야 웃기고 있네 했지만 실제 바뀌고 나서 오라 이거 간단치 않겠네 이런 저 뭐 상대당이나 경쟁당이나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 위기감이나 아니면 경각심을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정말 센 이름을 바꿔도 무슨 뭐 마징가당이든 뭐든 정말 야 이거 간단치 않은 힘의 당인데 느끼게 해도 바꿔도 이게 당명만 바꾼다는 느낌이 돼버리는 상황이라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안 돼요. 어떤 저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때는 한나라당이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하다가 차떼기 이제 그러면서 막 난리 나가 새누리당 바꾸면서 색깔도 바꿔버리고 막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오래 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이후로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뭐 등등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으로는 집권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그런 당명인데 사실 지금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댓글창은 난리 났습니다. 예, 뭐 정자당에 대한 반응이 괜찮네요. 정자당 한 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혈당 올리고당, 원래 민정당, 네. 그리고 국민의힘들당, 들당. 답이 없당, 뭐 리셋당, 뭐 다양한 당명들이 지금 아이디어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그 일반 사인들도 개명하고 나면 그 개명한 이름 알리고 또 휴대전화 뭐 연락처 바꾸고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고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정당의 이름을 바꿀 때 그냥 이름만 덜렁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그렇죠. 제대로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것 같습니다. 당 이름 바꾸고 당 내용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연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하는 와중에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 도중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제 서로 입당 원서 서로 주고받더니 입당했어요. 이게 맥락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고성국 씨의 입당이 그 이후에 입당하고 사실 오늘 기자회견 당세 신안인데 또 맥이 안 맞아요. 입당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뭐 좀 시기를 달리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성국 씨라는 거는 이분은 그냥 예컨대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비롯해서 서부지부 폭동 이런 것도 뭐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원이 되는 상황이다. 연결해버리 보면 과연 윤호개인하고 이걸 절연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렇죠.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에 맞는 행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보는 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가 이거 납득을 하겠습니까? 뭐 고성국 씨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 싫기도 해요. 고성국 씨도 그러든지 그런데 말든지 뭐.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당세 신안에 대해 아까 전에 오후에 어디 정치 유튜브 어딘 곳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연해서 한동훈 전 대표 이것 좀 어떻게 평가하시냐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너무 웃겨갖고 한동훈 대표는 그래 적어왔어요. 가급적 다른 정치인의 판단에서 품평을 안 한다.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니 한동훈이 다른 정치 품평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하루에도 매일 페이스북을 품평하지 않았어요? 몇십 개서 올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대요. 다른 정치인의 판단에 대해 품평하는 건 그런 거는. 이게 뭔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가장 안타까워요.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 뭐 윤민훈 교수인가요? 뭐 그 상황 봤을 때는 그 저는 제명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 같고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치고 나와야지. 아직까지 저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